6월 26일 매주 함께하는 수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박수담 치시고. 제가 큰 소리 칠 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BBS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뭐 확실히 의상이 좀 달라지셨는데 우리 홍인전 박사님은 아주 오늘 화사하십니다. 네, 요즘에 날이 많이 무더운 것 같습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바예요? 아니에요, 전혀 못 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주위에서 하시고 좀 알아보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군요. 아니야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자, 오늘 또 한 주간 정치 이슈 재밌게 의미 있게 좀 짚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보수 진영의 도루묵 홍인전 박사님. 네. 초심의 상징입니다.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진왜란때 선조가 피난 가서 서민들의 음식인 도루묵을 처음 먹었는데 나중에 궁궐에 돌아와서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안 나더라. 그래서 홍인정을 잊으면 도루묵이 된다. 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네요. 네. 자, 중독의 균형의 가자미 김철근 박사님. 가자미. 네. 가자미는 잘 죽지 않습니다. 끈질긴 생명의 상징곡이죠. 이게요 중국에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왕이 물고기의 반을 먹었는데 반이 살아있더라. 그래서 가자미입니다. 이 기력을 보충시키는 고기로서는 아주 최고다고. 가자미 식혜 뭐 그래서 우리 중도 진영에서 가자미 같은 생명의 끈질긴 감사합니다. 기력을 보충시키는 분이 되시라고 김철근 박사님을 가자미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진보 진영의 굴비. 굴비.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네. 굴비는요. 네. 왜 굴비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자린고비의 상징이죠. 아하. 그런데 뭐 그런 어떤 짠내 나는 상징이 아니고요. 네. 강원도 양구 쪽에 박수근 화백 아시죠? 유명한 박수근 화백 그림이 있는데 굴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게 시가로요 10억 원입니다. 어이구야. 10억 원인데 두 마리 걸려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 5억 원이죠. 그만큼 가치 있는 예. 진보 진영의 선두주자가 되시라고 제가 감사합니다. 굴비로 예. 정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아니요. 잘 안 드십니까? 그럼 뭘로? 가자미 괜찮네요. 가자미 좋죠. 생명력. 네, 반은 먹었는데 반이 저하고 살아있다. 바꾸세요. 도루묵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굴비 하세요. 오늘 뭐 이 얘기로 오늘 토크 끝낼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떤 뭐 간단하고 흥미로운 그런 의미를 더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에 처해 있는 각 진영, 각 정당의 정치적 현실과 약간씩은 좀 부합될 수 있는 그런 닉네임이다 생각해서 네. 좀 고민 끝에 골랐으니까 좀 의미 크게 두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한국당 재협상 국회 정상화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민주당에서는 새 협상 없다. 한국당에서는 재협상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관장님 보시기에 뭐 민주당이 좀 이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협상. 그런데 지금 협상문을 다시 쓰자 그러면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오신환 원내대표에 대한 위상이 다시 두 당에서 또 흔들려 버려서 지금은 일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의 경우 다시 재협상에 들어가는 게 정치적 상황 자체가 좀 난망해 보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한국당에서 이 해법을 내오는 게 정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당 의원들의 정치적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 공회전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굉장히 매서운 상황인데 한국당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서 여론을 들으실 텐데 지금 명분보다는 오히려 한국당이 뭐 부족한 협상 내용이지만 뭐 전격적으로 정치적 결단 내렸다는 그 큰 명분을 가져가는 게 한국당 의원들한테 가장 필요한 정치가 아닐까 싶고요. 뭐 어저께 원내대표에 대한 각종 불만이나 뭐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뭐 우리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항상 야당은 여당으로부터 뭐 많은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정치공학 때문에 원내대표들이 항상 시달립니다, 사실. 그렇죠. 여당이 좀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많죠. 왜 그거밖에 못 따왔냐라는 질타를 원내대표는 의총장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제 협상 내용에 대한 그 부족분을 질타는 하더라도 최종 결론은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위하여 부족하지만 원내대표의 권한을 위임한다. 추가 협상을 잘하든 알아서 풀어라라고 권한을 대표 위임하면서 원내대표 리더십을 보존해 주는 게 야당 의총의 최종 결론이어야 하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경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이렇게 흔드는 모양새의 결과가 나와서 자칫 훼손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이 건데. 등원 협상이 깨진 것 못지않게 더 큰 위기는 원내대표 리더십의 위기로 내몰린 상황이 더 그러니까 위기가 이제 아닐까 금 싶습니다. 관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당이 뭔가 좀 양보를 하려고 해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의 입장도 있고 또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도 있는데 좀 시기가 좀 지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재협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만약에 오늘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는 예정돼 있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그 대정부 질문 등 일단 시작한 국회 일정을 다시 스톱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당 그렇게 요구가 나올 텐데 다시 국회를 어렵게 반쪽이라도 열었는데 문을 다시 닫아버리면 두 원내대표가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이유도 일단 있겠네요. 연 국회는 네. 진행하면서 진행하면서 시간을 나경원 보고 원내대표의 추가 요구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완할 거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냥 다시 국회를 스톱시키고 다시 재협상에 들어가자. 이거는 아마 두 원내대표 입장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도 좀 분위기가 좋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철근 교수님.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1차적인 책임은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있다고 보고요. 일차적인 책임이.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나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 원내대표들끼리 한 팀이거든요. 원팀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끼리 각각 다 윈윈하는 전략을 써야지 한쪽 정당에서 결국은 어찌됐건 온전한 국회 정상화를 새 원내대표는 못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 책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들끼리요 협상을 해갖고 거기서 합의문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과거에 그 여당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의 보좌관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원내대표는 상대 정당의 지도부를 다 설득해야 됩니다. 각각이 다. 그 설득하는 작업을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협상력을 더 갖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설득이라는 게 그 제1야당의 지도부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내부에서 설득을 하겠지만 외부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든 이인영 원내대표든 이분들도 계속 접촉하고 연락을 하고 만나고 해서 결국은 그 국회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 설득을 했어야 된다. 그래야 제1야당이 국회로 들어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이 합의문 추인 과정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았는지 아니면 의원들이 본인한테 뭔가 정권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추진을 했는데 예상보다 반발 강도가 너무 강했던 건 아닌지 예상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굉장히 그 후폭풍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재협상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협상을 하기 전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인을 하기 전에 해야죠. 이건 사전에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 3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문에 사인을 하는 것은 대국민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들이 만약에 그 합의를 했는데 깨졌다. 그러면 앞으로 자유한국당하고 협상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사인을 했는데 또 가서 추인이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이 연속이 된다면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다른 정당들이 어떻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신뢰를 하겠느냐.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권익규 관장님과 김철근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면 한국당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랬대요, 홍 박사님? 먼저 한숨 쉬지 마시고 아니, 한숨 쉬시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깊은 한숨이 사실 그대로 모든 애청자분들한테 국민께서 전달이 됩니다. 네.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셨는데 저희가 합의문에 합의를 해놓고 이게 다시 또 파행이 돼서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협상력이나 공식력에 흠집이 생긴 건 맞고 당 안팎으로 좀 입장이 매우 곤란해지신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야 이제 3당 원내대표가 여태까지도 역대 이래로 그 서로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하면 번복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어요. 많았죠. 예. 그런 경우도 있었죠. 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민주당이든 저희 당이든 이런 일들이 반복돼 왔었는데
지금 당장 재협상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을 조금 두고 하한길에도 추진을 하면 되는데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이게 개점 휴업이 아니라 아예 국회가 폐업이 되는 게 아니냐. 그것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바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국회가 파행되는 원인 제공은 이 패스트 트랙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 합의문 문구에서도 한국당의 의원들께서 반발하실 만한 요인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추인이 번복됐으니까 다시 합의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원내대표 협상을 하면 협상 중간 중간에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하는 상황인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엔 협상문에 사인 전에 반드시 그 황교안 대표나 당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거나 보고를 했을 건데 그랬습니까, 후보사님? 그 과정이 없었다면 이건 그 당내 원내 전략이나 당의 그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거나 프로세스의 문제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실은 이건 나경원 원내대표 혼자 이렇게 그 언론에 두들겨 맞고 뭐 그 의원총회 가서 추인 못 받고 이렇게 책임져야 될 문제만은 아니다. 아니 글쎄요. 글쎄 제가 저도, 봤을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그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황교안 대표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왜 그 같이 상의를 하고 보고를 했을 거고 논의를 했을 건데 의원총회 가서 물론 그 추인을 못 받았을 때 책임은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1차적으로 있겠지만 당 지도부 전체가 이것은 굉장히 그 리더십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뭐 그 얘기 듣고 그 장면에서 차라리 황교안 대표가 의총에서 발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대표에게 확실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설득 작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관장님 보시기에도 좀 그래서 그랬습니까? 일단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왜 이게 부결됐을까? 저도 이제 뭐 많은 이제 언론과 여기도 전문가들 분석글을 좀 봤는데요. 뭐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거법에 대한 확실한 합의 처리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선거법. 거. 네. 그거는 뭐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명분은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선진화법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취하가 부가적으로 따라오지 않았다는 것. 뭐 이것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추가 협상 내용 중에 국회를 돌리면서 이제 민주당 등과 이제 정치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풀 수 있는 숙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이유인데 이게 당 대표 라인과 원내대표 라인 간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의 그 의총의 결과라면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보도를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그 비토가 많이 보도가 되던데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협상문 사인 전에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았다. 이제 독선적인 운영 이런 비판에 이제 의원들의 인터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당 대표와 당 대표 측근들이 나 대표에 대한 어떤 강한 견제구 성격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의 리더십 위기로 안 끝나고 이제 당대표의 리더십 위기로까지 번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전국을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맡겨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당대표와 최고위원회가 나서서 일단 의원총회를 다시 열든 아니면 그 이전에 거부했던 뭐 5+1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을 다시 수용하면서 본인이 그럼 직접 나서서 풀든 하여튼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푸는 모습으로 이게 해결돼야지 뭐, 예. 원내대표 책임론만 계속 제기하면 아무 도움이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그 관계에서 좀 연계선상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지적하셨다시피 패스트트랙은 뭐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 고소 고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언론에 보니까 한국당 의원 한 사람 같은 경우 11개의 범죄 혐의가 있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뭐냐 그러면은 뭐 국회법 위반은 당연하고 공무집행 방해도 당연한데 특수감금, 주거침입, 존속감금, 존속체포 뭐 상당해요. 이게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신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당내에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도 취하 안 됐는데 뭐 합의 처리를 정신으로 한다. 이 내용 자체가. 그렇죠. 네. 그 의원님들의 반발은 당연한 거고요. 네. 지금 우리 권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서 내부에서 얼마나 치열한 격론이 있었는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경원 대표가 이제 당 대표님하고 조율이 있으셨겠죠. 타격은 좀 있겠으나 저는 잘 헤쳐 나가시라 보고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의원 내부에서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비둘기파와 매파가 있다라고 할 때 강경한 그 기류가 또 있고 아니면은 좀 온건한 의원들도 계실 텐데 이 두 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게 합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한다. 이런 모호한 표현 때문에 사실 선거법은 막아야 되는 우리 선거 체제 전체를 뒤바꾸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사활을 걸고 막아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모호하게 처리된 거, 또 고소 고발에 관한 거, 저희가 사실 양보받을 내용이 하나도 없이 이거를 합의 추진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그 패스트 근데 트랙의 이게 정당성도 있지만은 네.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나 지도부가 지금 정치를 해야죠. 정치를 해야지 행정이나 법을 다루는 곳이 아니잖아요. 국회가 그 합의문을 세세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정치적 합의라는 게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모호하게 쓰지 않으면 상대 당들이 전부 반발을 하기 때문에 합의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그 합의문에 기초해서 약간의 해석을 달리하면서 정치적으로 또 여론을 등에 업고 풀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1+1은 2다라고 딱 명시적으로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게 정치적 합의문이라는 건 다 알 겁니다. 다 아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 보면 오히려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이 오히려 더 크지 않나 오히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그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정치는 생물이라는 그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생물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특히 당을 이끌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것을 정치는 생물이다. 잘 인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여론과 국민의 민심을 등에 업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며칠 후 한 달 후가 해결이 될 시점을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잡아 나가는 게 정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국당이 수세에 좀 몰렸습니다. 홍인전 박사님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 않으신데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제 외통위 보고가 있었습니다. 통일부 네. 북한 목숨과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는데 경계 태세부터 보고 체계까지 정보 엉망이다. 뭐 왜 이렇다 보십니까? 통일부와 이쪽 국방부의 브리핑. 예. 통일부가 왜 성급하게 이렇게 목선을 폐기했다 이렇게 했는데 보관 중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이랬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지 않고 통일부에서 그것도 올바른 정보도 아닌 걸 가지고 보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불안을 떠나서 이제는 불신까지 조장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사실은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당에서는 선별적으로 가장 위중한 사건부터는 참여를 하겠다, 상임위별로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대응하는 그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저 정보를 은폐하거나 아니면은 대응 자체가 미흡한 부분을 보여주셔서 안타깝기도 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좀 또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권익위 원장님?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나태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 해경이 주요 부처와 청와대 등에 보고한 보고서를 보면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게 정확하게 팩트를 보고했거든요. 네. 그 뒤에 나온 이제 군과 뭐 통일부의 발표 등에서 이제 삐그덕댔던 건데 제 판단에는 이 이제 단순 기순 간첩이 아닌 단순 기순이라는 것에 군과 관련 부처의 대응이 좀 나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도 이게 단순 기순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경계 작전에 실패했다라는 큰 잘못 이런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뭐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네. 좀 이제 국민들의 강한 이제 질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홍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면 이럴수록 주민들 특히 삼척 인근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은 더 가중될 수밖에 그렇죠. 네.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은 합동수사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못지않게
이렇게 우왕좌왕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만들게 하는 것, 그것도 경계 실패 못지않게 잘못한 것이어서 네. 명명백백하게 CCTV를 가려내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간단치 않은 게요. 안보에 대한 뭐 거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요. 경찰 대응도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최초 신고자가 112에 신고를 했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왔는지 물어봐 달라 이렇게 했다든가. 그다음에 동해안 경계 담당하는 육군 8군단이 북한 목선 해상 귀순 발생해서 3일 후에 저녁에 또 회식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로부터는 좀 화가 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요즘 남북 그 평화 교류 정상회담, 북미 회담이 되면서 오히려 그 군의 안보 태세 자세가 굉장히 회의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나오고요. 팩트 위주로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뭐 그렇게 해서 사태를 빨리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공을 하고 정무적 판단이 개입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다라는 식의 그 사고 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예를 들어서 목선에 그 이른바 귀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장한 병사가 왔다든가 아니면 북이 아닌 다른 그 나라로부터 테러 단체의 요원들이 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물론 가정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가정을 한다면 속초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른 새벽에 전화기를 빌려달라 서울 이모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북에서 왔다 해서 주민이 신고하는 사태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만에 하나 무장한 테러 단체 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그런 상황이 됐으면 네. 우리는 우리 군은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충분히 예견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그다음에 군 관련 부처 할 거 없이 경계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군과 해경의 문제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 판단이나 정무적 판단을 해서 가공을 해갖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브리핑을 하거나 정보를 알린 이 책임자들도 같이 문책당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확산이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시죠. 그 어느 장군이 말씀하셨다 그러죠.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메가더죠. 메가더 장군이 뭐 얘기하셨나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셨기 네, 때문에. 군대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오셨나요? 저는 못 갔습니다. 저는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메가더라고 뭐, 하시네. 예, 메가더가 아니고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 사실 국회 정상화도 중요한데요. 제가 보기엔 군 기강 정상화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코밍 그 개콘도 아니고 전화기 빌려달라 그러고 아마 그런 일련의 것들이 유튜브의 동영상에 국민들이 많이 보셨고요. 개탄스럽다 못해서 야 이거 진짜 나라 믿고 군대 믿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겠느냐. 어느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나라를 대한민국을 떠나겠다는 국민이 지금 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명명백백하게 본인들의 입장과 이 조사를 통해서 국민께 소상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저 권익교 관장님도 아마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고 싶은데 이 청와대 좀 근무하면요. 주요 정책에 대해서 정말 살얼음 긋듯이 긋게 됩니다. 뭔가 좀 이 노심초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의 심기를 건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청와대 의중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거는 네.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이게 같다. 뭐 경계가 뚫리고 뭐 이런 걸 다 알면서도 뭐 이렇게 해명 자체 설명 자체를 일부러 막 낮춰서 그건 이제 은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네, 사실은 이제 은폐의 아주 큰 의도는 일이거든요. 은폐의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고요. 고의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의도는 없었던 것 같고 제 해석은 이게 단순 기순이라는 그런 안도감 속에서 종합적으로 경계와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크로스 체크하지 못하고 단순 기순 사건으로 그냥 툭 발표하면 일이 종료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나태함과 해태에서 온 사건이 아니겠냐. 아니 그런데 아니 보면 귀순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귀순이다 하는 거지 2시간 만에 돌아갈게요. 그럼 가세요. 이렇게 보내나요? 아니, 그것도 어저께 통일부 장관 말에 따르면 2시간 만에 돌려보낸 건 아니라 그랬죠 조사가.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나경원 때는 대표가 당 대표 추인을 받듯이 아니, 이제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그
그 책임과 권한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란 말씀, 그러니까 얘기를 넘어서 청와대 정부라고 하잖아요. 만기 칠남 정부라고 하는데 책임은 부처에서 지고 권한은 청와대에 있고 이런 구조에서 나오는 그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부처 장관이 정말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뭔가 일을 진행을 한다면 지금 벌써 사태는 수습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태 수습에 청와대가 항상 개입을 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무슨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처리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방부의 행정관이 브리핑에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이제 국방부에서 이 귀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그 동향 파악 차원에서 갔다는 거니까요. 네. 근데 아마 뭐 무슨 브리핑 문을 직접 지시하고 데스킹을 보고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아마 않았을 겁니다. 대체로 이런 주요 부처의 주요 사건 브리핑이 있을 때 그 역할을 하는 건 청와대 대변인 또는 이제 춘추관장인 제가 했었던 것이죠. 네. 그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엊그저께 페이스북에 이제 입장문을 냈는데 이제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같이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 뭐 조사에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군의 책임만이 아니고 정부 범부처의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쭉 점검하고 다시는 국민들이 이런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는 근데 게 중요해요. 국방부가 지금 저희 야당에서 가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거부를 했어요. 국방위 네. 차원에서 조사하는 건 그 괜찮지만 이런 일도 있었죠. 예, 네.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거로 한국당의 방문은 또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부처에 대한 발표는 믿을 수가 없고 혼선이 있고 그러면 제1야당이 나서서 조사를 하겠다 그러는데도 그거는 거부를 하고 저는 총체적 난국 같습니다. 지금 안보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는 총체적 난국이다. 뭐 공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는데요. 0846 안보 가지고 바뀌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0846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가자미시 속초가 아니고 삼척 아닙니까? 삼척. 네. 김치령 교수님 보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예, 삼척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죠. 대한애국당의 명칭이 그죠? 바뀌었죠. 천막 철거로 좀 아주 시끄러운데 서울시에서 이걸 뭐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이 이유 어떻습니까? 우리 권혁기 관장님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니 이제 형평성이라는 게 결국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아마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게 이제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단체가 설치한 천막은 왜 두고 우리 것만 철거하냐 이 주장이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그 광화문에 설치된 기획공간은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결정을 했고 이제 합법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이고 아직은 당명이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바뀐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대한애국당 천막은 이제 기습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등을 요구하면서 설치한 이제 불법 천막이기 때문에 행정을 담당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불법 천막이 장기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천막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난 청소년 월드컵 결승전에 서울시 광장 응원전이 이제 무산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적 차원에서의 철거는 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대한애국당도 지금 이제 홍문정 의원의 입당으로 이제 의석이 두 석으로 는 이제 의원을 확보한 이제 정당이 됐기 때문에 단순한 이제 보수 단체의 성격을 벗어나서 총선을 대비하고 있는 공당의 모양새를 갖춰가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이제 당명도 우리공항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당이 서울시와 불법 천막 철거 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그 당의 이미지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이제 보수 시민단체한테 맡기고 당은 당의 모양새대로 정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은진 공동대표 이야기 따르면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인을 받고 했다 했는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김철용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공화당, 열린 우리당이 생각납니다. 네. 왜 자꾸 우리라는 단어를 써서 국민들이 헷갈리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정치, 박근혜 정치
과연 그 회생할 것인가 뭐 이런 걸 본다면 저는 회생 불가하다. 회상 불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공천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친박 그 정당이 생겼잖아요. 그때 친박연대. 네, 친박연대죠. 네.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가 생겼고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당선이 돼서 돌아왔죠. 네. 친박연대가 16명인가로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친박 무소속 연대로 이제 김무성 의원 등이 그 당선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때는 우선 공천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라는 네, 얘기가 그렇죠. 있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한 그 정치적 동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이는 건데 지금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구속돼 있는 네, 상황이 달라졌다.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만으로 정치적 동력을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권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서울시 얘기 잠깐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가 이제 매사에 편파 시정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광장은 광장으로 좀 보존하고 광장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원칙 있는 시정이나 규칙, 기준이 있어서 공평하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모두에게 똑같이 시설물이나 설치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끝날 일을 이걸 논쟁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애국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기회에 그 광장을 시민에게 국민에게 다 돌려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우리 공화당의 문제는 사실 친박 신당 메시지가 이제 추석 전에 내놓을 것이다. 뭐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 저는 이게 건강한 정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좀 기형적이고 퇴행적인 정치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정치인께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시고 살아계시는 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공감을 합니다. 박 대통령 존재 자체가 정치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총선이 이제 다가오니까 박 전 대통령에게 좀 기대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메시지 정치나 옥중 정치에 기대하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게 아닐까. 진짜 메시지를 줬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두 분 네. 의견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면서 이게 이제 정치적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지난 한국당 전당대회 때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인터뷰를 하면서 전달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황교안 후보의 돌풍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묻혔어요. 묻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계속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 서운함 또는 뭐 당시 대통령 권한 대응으로서의 어떤 행정적 서운함 네. 이런 게 좀 지속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번 당명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 공화당이 밝힌 걸 보면 간접적으로 지금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컴플레인이 계속 나오고 있는 느낌이어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약간 시한폭탄 성격도 아직은 남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남아 있냐면 어찌됐든 간에 황교안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세력, 특히 이 친박 세력의 핵심들까지 다 포괄하면서 당신이 끌고 가야 내년 총선에서 이제 원하는 성적표를 얻을 수 있을 텐데 홍문종 의원의 탈당 또 이 대한애국당이 박 전 대통령의 뭐 뜻을 받아서 우리공화당 당명을 개칭한다 이런 것들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수 대통합의 발걸음에는 좀 이렇게 방해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내년 총선 전까지 어떤 이런 옥중 메시지, 옥중 정치를 지속할지 여기서 끝낼지 이런 것은 그 부분에는 변수로 좀 작동할 아니 가능성이 근데 저는- 박근혜 마케팅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이른바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마케팅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가 없죠. 근데 그리고 메시지는 절대로 네. 그 뭐 공감을 했다, 뭐 같이 뭐 논의를 했다, 보고를 받았다 이런 코멘트는 없을 겁니다. 네. 노 코멘트인데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는 박근혜 마케팅은 할 것이다. 네, 홍 박사님. 네. 근데 박근혜 메시지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한 사람이 최순실 씨 아니었어요?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메시지 전할 사람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그걸 가지고 이제
공천 때가 가까우니까 총선이 가까우니까 이 예로부터요 정치사의 옥중 정치는 그 임팩트가 세거든요. 그래서 옥중 정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메시지를 이런 방법으로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오히려 네. 여권이 이걸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권이 왜냐하면 보수 분열을 분열이 가능한 요소고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표를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화당이 결국 세력이 어느 정도 커지는 것은 보수표를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꽃놀이표에 놀아날 네.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 권관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이게 시청 말로요. 시장에서 하는 얘기로 박원순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장사 잘한 것 아닙니까? 뭐 박원순 시장님이 그런 정치적 수까지 내다보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서울시는 일단은 뭐 그냥 심플하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행정 집행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언론에 일부 언론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조국 수석 말이죠. 법무부 장관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저도 보도를 보고 어저께 밤늦게 보도가 난 걸 보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뭐 기자들이 쓴 보도니까 뭐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뭐 검증 대상이다까지가 보도인 거죠. 뭐 청와대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으로 뭐 낙점했다, 지명했다까지는 아니니까 네. 일단 인사 발표 시까지 최종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뭐 대통령께서 실제로 법무부 장관 지명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 당이 갖고 있는 내년 총선 플랜하고는 조금 충돌나는 그림이거든요. 네,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산에서 총선 출마하기를 기대를 기대하고 했는데, 이제 네. 부산의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에드벌룬을 띄웠죠. 네. 띄워올렸고 제가 알기로 조국 민정수석의 기본 입장은 민정수석 역할을 무난하게 끝내고 일단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는 걸 가장 이제 선호한다고 듣고 있었는데 지금 총선 출마 가능성과 더불어서 뭐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까지 이제 나온 꼴이니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조국 수석의 거취가 결정될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언론에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검증이 돌아가고 있다는 건 뭐 네. 그 언론과 여권 관계자로부터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온 거고 어저께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라고 이게 했기 뭐 사실상 때문에. 긍정인데 이게 야당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든가 야당에서 아주 반발이 심할 텐데 이걸 알면서도 강행하려는 거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 인재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꼭 정권이 들었으면 뭐 코드 인사, 보훈 인사,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국민께서는 별다른 감흥도 없고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는. 법무부 출마 안 하시나요? 저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 조국 수석께서 장관으로 그냥 가시나 보죠. 지금 이제 나오는 기류를 보면은 법무부 장관으로 이 검경 수사권이라든가 사법 개혁에 마무리를 하겠다 뭐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정치적 힘이나 권력 관계로 보면 좌천이죠. 민정수석하다가 법무부 장관 간다? 저는 정치적으로 의미상으로 해석하면 좌천이라고 보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민정수석은 차관급 인사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그 장관이기 때문에 영전하는 걸로 이렇게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조국 수석이 갈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권혁기 관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학교로 돌아가거나 총선에 차출되거나 뭐 이번에 지금 얘기하는 장관으로 이제 영전하거나 이런 세 가지 길인데 본인이 과연 원해서 갔을까?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지금 현 대통령인 문재인 그 당시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설도 상당히 그 있었거든요. 근데 장관하지 않았어요. 장관하지 않고 야인으로 있다가 다시 비서실장으로 기용되는 이런 거였는데 글쎄요. 그 지금 언론에 이런 보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야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이 예견되는 또 야당의 정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장관 기용을 밀어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높지 않다. 어쨌든 이게 강행이 되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뭐 야당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자, 권 관장님 이렇습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되면요 윤석열 체제와 조국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궁합이 맞는 체제라 볼 수도 네, 이제 있지만 뭐 문재인 정부 네. 입장에서 보면 뭐 심플한 거죠. 네. 뭐 야권의 반발은 뭐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불가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의지는 이제 국가 권력 기구 개혁, 특히 이제 검찰 개혁. 네.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러저러한 반발에 부딪혀서 결국 시대의 소명인 검찰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런 인식이 이제 강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에 기용이 된다면 뭐 정치적 반발도 반발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한국 사회에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 소신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인사. 아까 이제 홍 위원장님 인재가 많다고 하셨는데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자 우리나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 옛날에 부분에 대한 600년 전에 의지가 네. 이제 투영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검증 단계에서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인적인 모럴 해저드 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적 환경까지도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을 결정해 놓고 논하기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우리 김철근 교수님이 정치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상상력이 풍부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상상해 보건데 조국 수석이 만약 법무부 장관을 가게 되면은 여권 내에서도 일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체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기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 안전 장치로 조국 수석이 가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조국 윤석열 체제는 이른바 문재인 그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보이고 또 두 분 다 상당히 강성 인사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른바 자기 소신파들이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서로 궁합이 또 안 맞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장관이 지금 그 검찰 출신이 대체로 많이 법무부 장관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검찰 출신이 아니죠. 초대 법무부 장관이. 근데 이대도 검찰 출신이 아니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검찰이 우선 지금 윤석열 총장이 되면서 5기수 약 30명의 윤석열 선배 기수들이 전부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의 안정화나 그다음에 법무행정, 인사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조국 윤석열 체제로 검찰을 개혁한다라는 상황으로만 갈 수 있겠느냐. 사실 개혁이라는 게 혁명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조직의 안정이 도모되지 않고는 현실적인 문제에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을 본다면 글쎄요, 그렇게 밀어붙일까요? 대통령도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시겠죠. 예. 자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홍인재 박사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수사했는데 결국 무죄됐습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사실 1, 2차 수사에서도 그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거를 네. 대통령께서 밀어붙여가지고 특별 수사했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범죄 성립에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역사가 현 정권이 일부 정치 검찰 이용해서 야당 정치인 매장하려고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아까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을 하셔야죠. 개혁을 하시고자 했으나 답을 사실은 하시랍니다. 예, 야당 탄압이 될 수 있고 사실 검찰 이제 개혁도 중요한데 이상한 사건인 거죠. 청탁을 받았다는 사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청탁을 했다는 권성동 의원은 불법적 청탁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탁을 한 건 인정했어요, 판사도. 그러나 불법적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주장인데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이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세에 부합되지 않는다. 청탁을 받은 자는 유죄, 청탁을 한 자는 무죄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안미영 감사가 이제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어떻게 표현했던데 뭐 아직 이제 우리는 3심 제도니까요. 일단 1심 판결은 끝난 거고 뭐 판결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만 2심에서 어떻게 이제 또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근 교수님. 좀 무리한 수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활동이라는 게 온갖 지역구 민원에서부터 그 지역구 민원이라는 게 지역 개발 문제, 뭐 인사 문제 모든 그 민원을 받는 건데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어요.
예, 그런 측면들이 아마 재판에 반영된 게 아닌가. 근데 수사 과정에서는 좀 무리한 수사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3심까지 가봐야 알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 두루두루 좀 짚어봤는데 아주 재밌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으면 쫓기보다는 다름을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수요 정치 토크 매주 이 시간 함께 하는데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참 재밌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지금까지 도루묵 김철근 교수님, 예, 도루묵입니다 오늘. 굴비 제가 권혁기 도루묵이에요. 원장님, 오늘 도루묵이 도루묵 홍인전 가자미. 가자미. 네. 아유, 큰일 굴비. 났습니다. 굴비 도름. 다시 하겠습니다. 도루묵 홍인전 박사님, 가자미 김철근 교수님. 영광굴비입니다. 영광굴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